일찍 좀 전화 끊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저와 내일 이놈 잡히든지 이야기를 나눠볼 분들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네, 평론가님 너무나 기대되는 밤인 것 같아요. 설레이는 밤 아닌가요? 역사의 한 장면이죠. 찰칵. 찰칵. 네. 오늘 좀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잠 못 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계속 잠 못 자는 게 새벽에 이제 눈 뜰 때마다 뉴스 틀죠. 맞아요. 검색하거나 윤석열 잡혔나 안 잡혔나. 아마 전 국민들이 이게 풀지 못한 숙제처럼 반드시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더 못 주무십니다. 지금 윤석열 잡히기를 정말 염원하고 계신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양지열 변호사님 모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자, 변호사님 진짜 우리 해내야죠. 이제는 때가 됐잖아요. 곽수환 씨 아픈 거에서 키스를 냅시다. 더 이상 아픈 사람 좀 안 나오게. 주변 분들이요, 뭐 감기, 독감 유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못지않게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내란 불면증이란 이게 정말 슬픈 말이거든요. 12월 3일이었어요. 오늘 1월 14일입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났어요. 한 달 보름이. 한 달 열흘이죠. 내일은 끝을 내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지만은 이르면은 이제 새벽 5시에 들어간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만반의 준비를 좀 한 걸로 3차 회의까지 하면서 그리고 장기전까지 대비를 하는 보도들이 나왔고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은데 설마 요만큼은 이러고 또 뭐 안 가거나 뭐 이런 사태가 있지는 않겠지라는 불안감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죠. 네,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경찰도 공수처도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들 답답했죠. 영장 재발부 됐을 때부터 바로 뭐 재발부 됐으니까 좀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했는데 보니까 답답해 보이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시비거리가 있을 만한 것들 다 차단하고 일단 재발급된 영장에 그 문제가 됐던 형사소송법 조항도 뺐었고 사실 뺄 필요 없거든요. 저는 네. 뺄 필요 없다고 보는데 그것도 뺐었고 경찰하고 공수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조 공문도 보냈었고 경호처에 아직 남아 있는 경호처장 출석해서 경호처장은 소환에 응했지만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다 이 출석하도록 하고 체포 영장 발부받고 또 체포 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그 사이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도 많이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실은 기다리는 고통이었고 그 안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더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그 힘든 시간을 지내는 동안 자신들도 많이 흔들리는 사람들도 나왔고 그 사이에 또 뭐 민주당 의원들도 경호처하고 계속 연락해가면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남아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깥의 사정도 전하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자기들도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경호처 간부들도 많게는 뭐 70~80% 다 돌아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찰도 물리적 충돌에 이런 우려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경찰 특공대에 보내서 바로 그냥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런 요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이 경찰청 특공대는 또 관할이 안 맞는다고 정리를 하고 지금은 경찰청하고 국가수사본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쪽하고 행정 쪽이 나눠져 있으니까 행정 쪽에 있는 형사기동대나 이런 인원들 다 국가수사본부로 다 파견을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법적인 하자도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부터 시작해서 물리적으로 장애물들 같은 거 철거 작업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라면 그건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근데 얘기해 주신 거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뭐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하루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거든요. 우리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일단은 이제 경호처의 저항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의 이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흔들리고 저항하는 신용만 한다. 그리고 이 공수처와 이 경찰이 들어가자마자 경호차장, 본부장,
부장급들 간부들을 일시에 체포한다면은 순식간에 저는 뭐 진압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 와도 저는 윤석열이 쥐구멍을 찾아서라도 요리조리 도망다니지 않을까. 뭐 그런 유의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도망가고 숨고 할 것이다. 그 안에서도. 뭐 행태나 이 말장난, 거짓말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국민 뒤에 숨지 않겠다. 숨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치적 책임지겠다.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이 반란을 획책했던 군인들 잡혔을 때 난 잘 모른다. 격려만 했다. 맞아.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뭐 정진석 실장 이야기도 그렇고요. 호소문. 전부 다 뭐 철진한 이야기들, 시간 끌기, 회피하기 다 거짓말입니다. 헌재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고요. 맞아. 또 이런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가는 거 검토해보겠다 이런 또 거짓말을 또 합니다. 다 거짓말이고 치졸하기 때문에 저를 끝까지 숨어 다니면서 애먹일 거다 그런 느낌 받습니다. 끝까지 숨어 다니면서 애먹일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석 실장이 오늘 아침 6시 10분, 20분쯤에 호소문을 뭐 정말 내용은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내부의 사정이 자기가 봤었을 때도 이거는 못 버티겠는데 뭐 내가 보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 10일부터 11일 뭐 계속 그래서 밥 먹이고 간부들 불러서 뭐 자기가 밥해 먹이고 이랬다고 하는데 야 이거 밥 먹인 것 같고 안 되네 이 분위기가 라는 걸 감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S 쳐가지고 야 나 좀 살려줘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한 가닥 남은 기대는 그렇게 경호처 직원들마저 이제 프로토콜대로만 하겠다. 우리도 법이 지키는 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뭐 글자 그대로 진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일만 없다라면 경찰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나온 속보를 보면 김성훈 차장이 제발 그러면 스크램적으로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더라도 내 뒤에 서서 내가 어떤 이 부당함을 설명할 때 그 좀 도움이라도 달라 이런 정도까지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절차에 맞춰 살 수 있는 건 다 된 거예요. 근데 최후의 진짜 변수는 근데 쥐구멍이 굉장히 큰 쥐구멍이 하나 될 텐데 이거 그냥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뭔가 끝에 마지막이라도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거 그 기대가 안 드는 거예요. 이제는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런 인간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인데 전 또 한 명 김성훈이 지금 체포영장 발부됐잖아요. 내일 현장에서 당당하게 지시를 할 것인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나오면 일단 체포를 할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 들고 갈 거니까 아니면 뒤에 숨어가지고 또 김신이나 이런 애들만 내보낼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뭐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이 이렇게 호소문을 냈는데 윤석열 측인 윤곽근은 선을 딱 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의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소를 한 것 같다. 선을 그었는데 요거는 윤석열의 그냥 고집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석열의 고집이라기보다 윤석열의 이제 비겁함, 내지는 윤석열의 궁지에 몰린 비명.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의뢰인이라 부르죠.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그 변호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방향이라고 제시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저지를 때가 있죠. 물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윤곽근이 아니라 누가 가더라도 이걸 어떻게 변호를 해요? 사실은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윤곽근 변호사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정치적으로 호소하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저 인간마저도 저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또 뭐 누구한테라도 뭐라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석이 있지. 우리 술친구. 전화 또 술 먹다가 밤늦게 또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야 갑군이도 안 된단다. 어떡하냐 이거. 나 이거 지금 경호체들 못 믿겠어. 너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지 않고는 이거 다 100% 추측입니다만 무슨 놈의 호소문을 새벽 6시 20분에 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그냥 추측은 추측이지 뭐. 정진석이 개인적인 충심으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든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윤석열의 비명 같아요, 진짜. 변호사님은요? 너라도 뭐 가만히 있을 거야, 새끼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
상의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신변심, 네,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다. 뭐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요, 이 정진석 실장 했던 내용이 황당무계합니다. 남미에 마약 보수 다루듯이 한다. 그렇게 맞아요.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자백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약 보수 수준 못 됩니다. 마약 보수 수준도 이렇게 치졸하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알파치노 주연의 스카페이스 생각납니다. 너무 멋있는 사람이랑 알파치노 이렇게 추접하게 졸개들 뒤에 숨어가지고 국민들 앞에 앞서해 놓고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는 안전하게 한다 이런 짓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봐서 그냥 동네 양아치입니다. 동네 양아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불구속 이야기 하는데요. 출석했으면 불구속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맞아. 출석 안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자체를 정진석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정진석이 하는 황당무계에서 방어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어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적 방어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장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재판에 가서 영장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소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방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동네 양아치들처럼 어깨 걸고 싸우고 뭐 방망이 들고 싸우고 이건 방어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조폭들의 도망권이에요. 도망권. 도망권을 쓰고 말도 안 있다.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정진석이 윤석열을 마지막으로 내가 위하는 척 한번 해줄게. 이 부분과 더불어 가지고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극우들이 집결하잖아요. 네.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당에 있는 친윤들이 정진석에게 눈치 줬다고 봅니다. 그 눈짓을 읽어보니까 지금 윤석열을 옹호하는 척 해야 되고 윤석열을 극우의 순교자인 것처럼 만들어줘야지만이 우리 세력에게 향후에 미래가 있구나. 그리고 나도 거기에 다시 업어타고 정치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하나의 저는 상황 판단 능력을 가지고 던진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정진석이 또 그쪽 중진이잖아요. 의원으로 치면은 이게 상황이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복귀할 각을 잡고 그것도 조금 일리가 있을 수는 있네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윤곽근 적어도 변호사나 이런 어떤 조언은 법적인 조언은 받지 않았던 걸로 보이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체포 지금도 그런 거예요. 체포라고 하지만 체포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 그냥 가두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다들 왜 이 국민들이 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48시간 동안의 소환 그 조사를 해보고 그 조사 기간 내에 이 사람이 신병을 더 확보를 해야겠다. 진짜로 구치소에 두고 우리가 수사나 재판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야 구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에 대해서도 법원을 통해서 적부 심의란 걸 할 수가 있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할 때 판사 앞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도 또 그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석 청구도 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후로도 또 적부 심사 또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방어권인 거예요. 그거 다 안 하고 나서 방어권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거는 적어도 법적인 상의를 거친 그런 호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일 어쨌든 체포를 하러 들어가면은 경호처 내부 이제 동요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불안감은 왜냐면 요즘에 총 들고 돌아다니고 이걸 노출시키는 모습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경계해야 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 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군도 같이 여기에 뭐 막을 아니요. 것인가라는 거에서는 좀 일단 안할 거라고 봐도 될것 같죠. 55 경비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그렇죠. 국회에서 군은 절대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뭐 무기를 드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촬영이 되기도 했고 김성훈 차장이라는 자의 지시에 의해서 중화기까지 보유를 하라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과 총을 들고 경계를 서는 것과 총을 들고 실제로 누군가의 방아쇠를 당기는 건 수준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것이 뭔가 정당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겁니다. 경찰이 체포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경찰과 공수처가 체포하는 것 법적으로는 그 공수처 부장이 나가서 우리가 체포를 집행하기로 왔다라고 한다라면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경호를 총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나서서 현재의 우리 상황은 여기는 보호구역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바로 응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김성훈이요? 김성훈이에요. 오. 그러니까 김성훈이 안 나선 상황에서 그럼 경호처 직원들이 뭐 김성훈도 없고 경호처 차장도 없고 부장도 없는데 그냥 개인인데 그냥 평 직원인데 그냥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나오셔야 뭐 우리도 하다못해 어디 가가지고도 날성 있으면 야 사장 나와 이러잖아요. 그러네. 근데 안 나오고 직원이 총 꺼내가지고 총을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답답했지만 공수처나 경찰이 철저히 준비를 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가서 뭔가 공식적인 어떤 충돌의 여지를 만들려면 결국 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나서는 순간 체포예요. 그 구조가 된 거예요 지금. 시스템은 잘 만들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기다리느라고 저도 잠 못 자고 오늘 아침이라도 들어가지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청구 준비를 끝낸 거예요. 잘. 다행이네요 진짜. 아직은 안심을 하지 맙시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저 좋아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들은 이야기는 일단은 1차선에 경찰 체포조들은 총기 무장을 안 할 거랍니다. 이게 경찰의 이런 거 이제 진압이잖아요. 거의 체포면서 진압이잖아요. 기본 원칙이 상대가 무장하고 있더라도 이쪽은 무장을 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그리고 상대가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때 가서 훨씬 더 우위에 어떤 무력을 통해 가지고 제압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정한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들어가는 공수처나 경찰이 먼저 강력한 화기를 사용한다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라는 그 방식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기 없이 정당에 딱 들어갔다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상황을 좀 바뀔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럴 일이 없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고. 그럼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막 45명 가서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가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지금 국힘 단톡방에는 관저 앞으로 가자면서 뭐 모으고 있다 그러거든요. 갈 사람 이러면서 어떻게 많이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는 안 가는 사람 꽤 있을 것 같긴 해요. 꽤 있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글쎄 윤상현 의원은 갈까요? 지난번에 40명 정도 갔었을 때도 직접적으로 단체 단톡방을 통해서 모으진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갔다라는 건 수폭풍이 너무 클 수가 있다. 두고두고 이거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거꾸로 보면 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안 나서니까 단톡방에까지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죠.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체포를 막았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맞아요.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가면은 아니 국회 안에 있을 때면 저 면책 특권이라도 있지만 면책 특권도 없는 자리에 그리고 다 쫄보잖아요. 그날 12월 3일 날 보세요. 민주당 의원들 다 시민들 다 저 무장한 그 군인들 앞에서 맨몸으로 맞섰을 때 국민의원들 다 도망갔잖아요. 오지도 대부분. 않고, 진짜로. 어제 오늘 그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형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하셨어요. 어떤 거요? 국회의원들도 현장에서 윤석열을 막다가 잡히면은 현행범이죠? 라고 경찰청 차장에게 질문하니까 경찰청 차장이 네 했거든요. 네. 그 질문 안 했어야 됩니다. 잡혀가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거기 가서 윤석열 지키겠다고 스크럼 짜고 본인들도 발길질하고 폭력 행사하면서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힌트를 줘버렸네.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시험 치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상황이. 안타깝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마 가긴 가더라도 제 예상 가긴 가더라도 들어온다. 뭐 당신들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야, 대통령이 있는데야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왜 들어가? 이러겠지. 제가 막 그래. 저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심과 극우 아스팔트에 대한 진정어린 그 몸짓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한다면은 영상 하나씩 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 김웅용 감독하고 모 감독들이 그 야구장에서 배치기 싸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으로도 다들
가라 제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국힘 얘기 나온 김에 오늘 김병준 의원이랑은 인터뷰 잠깐 했었는데 국조특위에서도 와 일단 첫 번째 그 태도 보셨습니까? 네. 용해인 의원 질문할 때 뭐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고 뭐 한기호 의원 옆에서 예. 진짜 비웃고 있고 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방해하러 왔구나 확실히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질문 자체도 그렇고 뭐 내 마음 속에 내란 공범, 내 마음속에 내랑 공범. 네 그런 생각들 다 갖고 있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이상하게 어제 이렇게 뉴스들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아까도 다뤘던 정시석 실장의 호소문 같은 거 나오는 걸 보고 또 국민의힘 원내 자기들끼리 총회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얘기들을 보고 화가 잘 안 나요 이제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거의 포기했구나. 벼랑 끝에 몰렸구나. 그러니까 포기했구나. 최후의 발악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철진한 얘기들.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야 이거 뭐 저기 실제로 계엄이 뭐 대통령이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다던데 우리 당의 율사 출신들 그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끝난 얘기인데도 자기들도 끝난 얘기인지 아니까 그냥 뒷다리 잡고 이거 어떻게 살릴 수 없는 거야 막 이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막을 수 있는 일이고 되살릴 수 있는 일이면 화가 날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그냥 발악하는 것처럼밖에 안 보여.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화도 잘 안 나요. 이제는 그냥 막 나가는구나. 이게 뭐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없고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여론을 조성을 해서 뭐 지금 아스팔트 집회에 있는 사람들 같처럼 뭐 이렇게 거기서 뭐 극우 유튜버나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황당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뭐 국민 지지율이 60% 그렇죠. 나오고 뭐 절대로 못 맞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 정도는 알아요. 이제는 안 됐구나, 안 되겠구나. 자기들도 자기들도 아니 그건 모르고 있으면 진짜 고마운 일이고 빨리 건재 앞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꼬라지, 진짜 꼬라지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보면서 아니 좀 나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냥 뭐 네. 아유 저 사람들도 참 뭐 속으로는 포기했겠구나 싶어요. 어떻게 단체로 그럴 수가 있나 싶어 저는 단체로.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 편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레밍 정치다라는 표현을 썼죠. 맞아. 쥐. 레밍 정치. 쥐떼들은요 앞에 쥐의 꼬리만 보고 따라가지 이 쥐가 어디로 가는지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절벽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일단 앞에 꼬리 따라가는 게 편하고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인생 되돌아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각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윤석열이 체포가 되고 나서는 된다면 또 바뀔까요? 그때 가서는 그때 또 어떻게 바뀔까요? 약간 또 상황 논리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 윤상현 의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국민들은 1년만 되면 잊어버린다. 자, 윤석열 지금 우리 한국에 보수가 제대로 없어요. 이게 참칭이고 기회주의자란 말이에요. 네. 박근혜 만세 부르던 사람들이 박근혜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을 또 만세를 부릅니다. 맞아. 그리고 또 박근혜는 윤석열하고 또 화해를 합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 결국 뭐냐? 권력이 있는 쪽에 줄 서는 겁니다. 지금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지도자와 대중의 상호 침투의 역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극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도 나도 극우야라고 거기에 스탠스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론이 바뀌어 가지고 중도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가 뜬다. 그 사람이 여권 내에 지지율 1위가 된다. 그럼 또 중도적인 쪽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실제로. 정치적 가치관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근데 보수 아니에요. 네. 기회주의자들이요. 그 가치관이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이 가치관이죠. 그냥 오로지 유일하게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나마 이거를 그래도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들의 몸짓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여왔던 건 최대한 지연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탄핵소추 가결하는 과정에서 김상호 의원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딱 그거예요. 다 네 말이 맞는데, 당신 말이 맞는데 지금 우리가 탄핵을 시키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했던 거고, 뭐 다른 이유에서도 윤석열도 어쨌든 자기가 지연되면 좀 살 길이 열릴 거라는 그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던 거고, 그 두 개 니즈가 맞아 떨어졌던 건데 이제는 아까 제가 왜 포기했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지연이 안 될 것 같아.
저 수사도 마찬가지인 거고 헌법재판소도 지연 전략 다 써봤지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젠 바뀌어야죠. 아 이제는 이 지금까지 해온 걸로 가지고 지연시키기 최대치였다. 그럼 지금부터는 야 이제는 뭘 살 길을 찾아야 될까? 일단 이재명은 계속 공격하자. 그렇죠. 일단 이재명 계속 공격하자. 그리고 보수 언론하고 힘을 잡아가지고 다음 주자를 어떻게든지 찾아내자. 그리고 그쪽을 띄우는 길을 찾자. 그리고 또 막 별얘기 다 나오잖아. 그거 이제 자기 살 길을 또 거기서 찾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국조특위 제가 쭉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이거 너무 그냥 이거는 정파 상관없이 합당한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이 단락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방탄을 위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안 굴러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연결이 그렇게 되지? 아니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내란 국정조사에 부르자는 건데 이게 왜 저들이 항상 얘기하는 또 그 방탄으로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아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아무 말이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국힘 얘기 나온 김에 내란 특검법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또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고. 이제는 저도 별로 그렇게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뭐 내용은 전달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 이거 내용은 전달 안 하겠는데 이거를 자기들끼리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시간 벌 수 있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우리 안을 만든다면? 만들었으니까 절충하자,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시간 벌 수 있는 잔꾀죠. 그 의미를 굳이 찾는다면 이런 거예요. 그나마 이제 이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늘어난 부분이 줄어든 부분들은 그동안 국민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뭐 특검 추천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특검에 대한 비토권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버렸거든요. 다 양보를 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늘어난 부분이 이제 외환 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를 하자. 그리고 내란의 선정선동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거예요. 문제 삼았다기보다 아뜨거 한 거죠. 선정선동 우리 공범단 막 수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건 뭐냐면 그거 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볼 거 없고요. 야, 우린 건드리지 마. 왜 우리까지 그러려고 해? 살려줘. 이런 거고.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주진우 의원이 어쨌든 신복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그렇죠. 그 주진우 의원이 그러지 말고 내란 특검법 우리라도 우리 입장에라도 만들어서 내놓자. 주진우 의원이 합리적이나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도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치고는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검사한 게 맞아 싶은 얘기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그런 주진우 의원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그래도 법조이니까 그나마 법을 통해서 맞서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바로 국민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건 야 뭐가 됐든지 안 돼 그 보수 괴멸법이야. 아니 보수 괴멸법이 아니라 우리 잡는 법이야 뭐가 됐든. 그러고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저는 네. 뭐 외환도 빼도 되고 그다음에 뭐 선저승도도 빼도 되고요. 일단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근데 너무 국힘이 막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너무 또 맞춰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특검법이 필요한 게 이 기소와 공소유지 측면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검찰한테 맡길 수 없잖아요. 윤석열 내일 체포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걸 공수처에 그냥 맡겨놓고 있다. 그러다가 이 구속 기일도 지난다. 그리고 갑자기 기소한다. 특검은 출범 못했다. 그러면 이 공소유지 권한들이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검찰 더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빨리 특검이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검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고 있더라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은 그 뒤에 특검법 또 해도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권 바뀌고 나면요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2년 반 동안 집권했던 모든 것들 다 탈탈탈 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는 정치적 역사적 매듭을 짓는 거다. 그것은 윤석열의 체포, 그다음에 특검법을 통해서 기소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권을 교체해서 이 정권의 모든 것들을 탈탈탈 터는 거 그런 식으로 저는 매듭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내란 관련해서는 엮여 있는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가 절대 없어야 된다고 좀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뉴스들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런 것까지 준비를 했었어? 이런 정도의 내용? 국회를 단전을 시키려고 맞아요. 했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던 거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지금 뭐 몇 달 전부터 지난해 정도가 아니라 그 지지난해가 벌써 지지난해 정도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들도 이렇게까지 많이 동원하려고 했어. 그 가운데서 어처구니없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죠. 뭐 그냥 계엄 동원하려고 했던 얘기가 기껏해야 수당 올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 얼마나 윤석열이란 그 인간의 쪼잔함 내지는 그 보잘것없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치밀했던 계획들이 무기만 해도 그렇잖아요. 뭐 5천 정이었다가 1만 정이었다가 지금 18만 정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탄만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딱 일단 이름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부분만 확실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해도 그러면 이제 속도가 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특검을 누가 주도하느냐, 뭐 누구의 주도에서 법에 의해서 하느냐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일단 출발만 하면은 순항할 그렇죠. 것이다. 일단 그 출발을 한다는 의미가 주도권을 특검에 가져오게 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찰이 이거 가르마를 타게 하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 우리가 또 신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박근혜 때와 비교하면 저는 1000배 정도의 연루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1000명 이상의 감옥 갈 사람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194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되고 난 이후에 친일 부역자 청산 못했던 그런 과거를 상쇄할 만큼의 많은 정말 이 내란 공조, 공범, 선전선동론자들 저는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장을 그걸 저는 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기 정부 4년, 5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면 이 내란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돼서 가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이 체포되면은 더 분위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체포와 함께 사실 내란 특검이랑 민주당이 항상 같이 밀었던 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저는 김건희 특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국힘에서 필사적으로 막을까요?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을 윤석열이 체포되고 뭐 파면되고 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자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히 막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또 국조하면 됩니다.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하면 됩니다. 즉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탄핵 인용이 되고 다음 대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끊임없이 특검 국정조사 끝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특검은 그 특검을 추진하는 관계 속에서 여야 정쟁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조는 2분의 1이면 되고 국회의장 동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때의 실정들을 탄핵 인용 때까지 그리고 다음 대선 때까지 매일 국회에서 생방송 들도록 틀어야 됩니다. 네. 맞아. 김건희 특검법은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뭐 걱정을 하는 동시에 안 하는 게 뭐냐면 특검이 아니더라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 많이들 지금 그쪽까지 잘 못 살펴보고 계셔서 그렇지만 명태균 관련된 얘기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들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언론이 취재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한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창원지검 쪽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검찰도 이번 지금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에 했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김건희만큼은 확실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대신 왜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검으로 가야 되냐면 그 과정에서 자기들은 빠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검찰이. 예. 그리고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이유들도 끝까지 방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들도 김건희 보내려고 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 끌어서 그 사이에 어떻게든 우리 쪽에서 하나라도 생길 만한 인간들 찾자, 살아날 방법을 찾자.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려요 이 상황을? 저는 뭐 특검보다 국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역대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특검에서 크게 재미 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있고 난 이후의 특검입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되돌아보시면요. 그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합니다. 맞아요. 국정조사에서 이미 다 터뜨리고 국정조사 와중에 박근혜가 탄핵 추진이 됩니다. 국정조사 그리고 난 핫했지. 이후에 한참 뒤에 특검이 결과물을 밝혀냅니다. 또 생각나는 거 해볼까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온노비 특검 생각날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 민주당 박살났습니다. 드루킹 특검 민주당이 박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특검 이명박 거 민주당이 재미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검찰이 하는 겁니다. 검찰 출신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진 적이 박근혜 특검 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뭐냐? 민주당이 늘 이겼던 것은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였습니다. 2016년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수많은 국정조사들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활약을 해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리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하는 그런 기초를 닦았습니다. 맞아. 그래서 지금 박근혜 특검을 언급하셨으니까 사실 그때도요. 특검이 했던 건 새로운 수사를 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기존의 서울중앙지검에서 했던 것들을 정리했던 역할인 겁니다. 특검에서는 네, 특검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연관시켜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알게 된 사실 만나시 밝혀진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됐든 검찰이 됐든 거기서는 장난질을 못 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안을 끌고 가는데 중심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윤석열이 임명했고 윤석열이 다 끌고 갔던 나라인 거예요. 수뇌부가 다 장악돼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게 윤석열 하나 체포된다고 당장 바뀔 수가 없고 윤석열이 그동안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했던 그 검찰의 특수부들이 아직도 장악을 하고 있어요. 핵심 라인들을. 그럼 그게 갑작스럽게 하나가 체포됐다고 특검이 시작했다고 그게 다 바뀌겠어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만 그들의 힘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 견제할 수 있는 건 또 국회인 거고 여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특검을 한다고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특검 무슨 힘이 있어요, 솔직히. 하긴 그렇죠. 일단은 그래 정리를 잘 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 상황을 이제 국민들이 야당이 주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상목 얘기. 아유, 최상목이 진짜. 오늘 거부권 썼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 이 굉장히 무슨 소극적인 척 많이 하더니 거부권은 바로 쓰더라고요. 이거 진짜 어떻게 보셨어요? 뭘 어떻게 해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뭘 지금 어떻게 뭐 하고 있는 일이 뭔가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자기를 임명했던 윤석열과 또 그 배후에 있는 이제 그 현재 보수 내지는 그 우적인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람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기재부 출신 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데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로서는 그냥 어떻게든 안정되게 이 국면이 넘어가고 이 자기 주변에 더 둘러싸이는 사람들 아니 기재부에서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재계와 더 연관성이 많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나라가 온전하게 서고 지금 탄핵 정국으로서 흔들리는 국민들을 이렇게 좀 다독이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 큰 틀 그들이 바라지 않는 쪽으로 나라가 움직이는 걸 막은 다음에 자기는 또 기재부 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재계와의 관련성이나 이런 걸로 나가서도 앞으로 많은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길만 생각할 거고 그게 더 클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리에 올라가면 이상해진다 그러대. 권한대행 되고 나서도 괜히 내가 진짜 이번엔 나인가 뭐 이딴 소리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면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그 꿈을 꿨을 때 바라볼 쪽은 어디겠어요? 민주당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국힘이겠죠. 예, 국힘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 근데 굉장히 엄청 수상한 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계엄 때도 지시사항을 받았고 회의도 열었고 타임테이블별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1차로 잡으러 갈 때도 경호처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한 전화 통화도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거부권을 쓰고 헌재 재판관도 임명 제대로 안 하고 거부권을 또 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본인이 그냥 깔끔하게 체포될 수 있는 거를 방관하고 있는 이 태도가 굉장히 저는 이 무슨 생각 정신머리로 지금 이 사람이 이런 행동들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공수처나 경찰이 지금 이 최상목도 피의자거든요. 네. 내란 피의자 신분이에요. 한번 소환 한번 해버려야 돼요. 소환을 예, 소환할 수 있거든요. 조사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분위기 확 바뀔 거라고 봐요.
자, 윤석열한테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쪽지가 이거 종이 한 장이에요. 네. 종이 한 장인데 이거 관심 없으면 찢어버렸어야지. 차관보한테 줬단 말이야. 명령 내린 거예요. F4 회의했잖아요. 재정관계자들 회의했잖아요. 회의에서 무슨 이야기했단 말이야. 다 나름대로 이 사람도 내란에 공조했을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이 입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윤석열이 야 내가 너한테 공조하라고 쪽지 줬다나 너 그걸로 회의했다며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웃인 거예요. 이 사람 내란 공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직도 체포되고 있지 않으니까 윤석열의 눈치를 보거나 윤석열에게 의리를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내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당정 협의하더라고요 보니까. 최상목이 예, 최상목이 당정 협의하더라고요. 그 결국은 이 정부는 아직도 국민의힘 정부야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통에 저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최상목이라는 사람도 윤석열의 이 부하로서 똑같은 수준의 이 관료다 볼 수 있는 게요. 예산 관련된 입법안이 올라오면은 정부나 여당은 마음에 안 들면은 절충안을 냅니다. 양곡관리법이 마음에 안 들면요, 양곡 쪼매관리법, 뭐 양곡 4분의 1 관리법을 내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은 뭐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법이 나오면은 국비 좀 덜 주고 지방자치정부에서 많이 내는 법 이런 식의 절충안을 내는 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예요. 네. 안 하잖아요. 이게 뭐야? 국정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윤석열 세력이 그런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최상목이 그 계속 놔둘까요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요.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왜냐면 일단은 그 뒤로도 그 뒤로 이주호잖아요. 첩첩산중이라. 예. 가다가 김문수까지 가면 어떡해.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박진영 평론가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동의하는 것처럼 여전히 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고 이 보수 정권 내에서 계속해서 뭐 출세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기재부 차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에서 수사를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변하겠어요. 다만 관리 가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연 뭐 최상목을 이렇게 놓은 상황에서 관리라는 게 나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나을 건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조기 대선의 현실 가능성 때문에라도 중도층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상목까지 만약에 무리하게 교체를 했다 그러면 또 난리들 칠 거고요. 그게 난리 치는 게 두렵다라기보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차피 지금은 양쪽으로 확 나눠져 있어요. 확 나눠져 있는 사람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답답한 분들이 와 민주당 근데 최상목 탄핵 안 하고 뭐 하냐 이런 분들도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죠. 감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그 뭐 뒤에 시기를 놓쳤어요. 시기를 놓쳤다. 그쵸. 시기를 놓쳤어요. 예. 아니, 그리고 저는 시기도 시기인데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순번도 저 사람도 좀 안 되는데 이 라인업을 윤석열이 다 꾸려놓은 걸 어떡합니까? 뭐 이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1명 정도 한꺼번에 날리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네. 이해는 합니다만은 사실 민주당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는. 얘기 초기에도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왜 권한대행을 그런 순서로 정해놨냐라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누구도 대통령이 있으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걸 예상해서 법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걸 예상을 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 되면 이제 개헌 사항이에요. 네, 미국처럼 의회로 가야죠. 네 의외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선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 승계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입니다. 최상목이 어느 정도 상황 진정되면은 지도 다음에 어쨌든 조기 대선 때 나도 좀 몸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할까요? 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진 않을 거예요. 거기 있다 보니까 좋거든, 사실은. 의전 받고 오늘도 어. 뭐 무슨 일본 누구 만났더만. 네, 좀 있으면 시계 팔지도 몰라요. 근데 뭐 그게 아닐지 맞을지는 금명간에 밝혀질 거고 뭐 국민의힘 측하고 접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이 지연이 더 이상 지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재빠르게 태세전환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물밑에서 얼마나 자기들끼리 발버둥 치겠습니까? 야, 우리 곽수산 앵커가 네.
촉이 좋네요. 왜요? 이거 사실 작가님이 물어보달라고. 그 작가님 촉이에요. 제가 그 개인 유튜브를 하는데 오늘 밤에 제가 그거 특집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뭐예요? 조선일보는 누구를 원하는가? 아, 라는 부분인데요. 조선일보는 지금 누구를 조선일보 사설이라든가 논조 흐름 안 보셨죠? 못 봤어요. 양비론으로 가면서 최상목 경제 관료 띄우기에 굉장히 맞아요. 혼신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약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흐름이 잡혔습니다. 이미 잡힌 지 제법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권에는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네. 우리가 검찰 출신 또 마실 수 없는 거 아니냐. 오. 그러면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하고 걱정되는 경제니까 최상목이 됐든 아니면 하는 총재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총재 이야기가 이미 조선일보에서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기 전에 나왔습니다. 그 F4A 하는 총재도 있었잖아요. 자, 헌법재판관을 최상목이 2명 임명했습니다. 그 2명을 임명한 배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창용 하는 총재가 역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최상목이 정치적 판단한 거예요. 2명은 되고 1명은 안 되고 이게 정치적 판단인 겁니다. 굉장히 고수준의 꼼수 정치를 이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권영세, 권성동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들의 잔머리와 잔꾀, 그다음에 사익을 위한 이 줄서기 이런 것들은요 민주당 중진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교화라고. 네, 정말 교화라는 제가 표현을 안 쓰겠는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만하게 절대. 보면 안 된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게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 집단이지만 실제 총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정권을 못 가져본 대표적인 집단 중에 하나가 검찰도 있었지만 모피아예요. 기재부죠. 기재부예요. 그들은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모피아란 말이 나올 만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나라를 주물렀다라고 생각하는 집단인데 막상 정권을 갖지는 못했었거든요. 지금이 어찌 보면 그냥 막연한 얘기지만 모피아 입장에서는 그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선일보가 그걸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들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간판 내세우는 거 윤석열처럼 지금 누군가의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쪽 간판만큼 좋은 간판이 또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오늘 방송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선일보의 논조는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 기재부의 오래됐어요, 이제 또? 기재부의 최고의 보직이 예산실장, 세제실장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다루는 곳, 세제를 다루는 곳인데 수치 잘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부처의 업무 파악을 잘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죠? 술 잘 먹는 사람이야. 그래요? 몰랐죠? 아니, 정치라는 겁니다. 내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있고 기억을 거슬려 보시면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서 추진을 정부에서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나라 곳간이 비었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때 40조 원을 거짓말했어요. 알고 보니까 40조 원 남는 돈이 있었는데 우리 돈 없어요 했던 인간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또 여태 얘기했는데 뭘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들이 나오면 대한민국 검찰에서 나왔으면 그렇잖아요. 네. 또 그렇게 하는 집단이 있어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도 그렇게 엄청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잖아요.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권 집단이고 이익 집단이다. 또는 뭐 최고의 엘리트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린 기재부예요. 우린 대한민국이에요. 기재부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린 대한민국이다. 기재부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네. 아니, 물론 이제 거기에는 뭐 이게 여론이라는 것도 추측입니다만, 있지만 예.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황 자체는 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최상목이 하지만 뭐 생각만 많이 하세요. 쉽게 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오늘 이 뉴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역술인이 채용이 돼 있었다. 4급으로.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팩트인 것 같더라고. 아니 뭘 했을까요? 들어가서 진짜 아니 뭐 안에서 구대쓸 수도 있죠. 뭐. 안에서 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돈 써서 실제로 굿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산에서. 있었고 네, 산에서 굿도했다라고. 아니 그리고 또 뭐 창피해, 인사추천 들어오면은 관상 보고 사주 보고 이렇게 채용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의심되는 게 경호처 상층부도 이런 쪽에 가스라이팅 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가 봅시다.
아니 뭐 예입니다. 저는 뭐 알 수 없으니까. 네. 우리 경호처에 이제 중간 간부가 와 당신 관상 좋아, 사주도 멋지고, 당신 제가 봤을 때는 50대 초중반에 아주 김씨성의를 가진 멋진 여자와 일을 같이 하면 출세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김모 여사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갑자기 진급됩니다. 가스라이팅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런 의심을 들기도 하고 뭐 유사한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윤석열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고 탁월하신 분들이 있는데 초반에 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대. 윤석열 근처를 안 간대. 왜요? 무속이 무서워서. 무속이 무서워서. 그분들은 아는 거예요. 윤석열의 주요 결정이라는 것이 김건희와 함께 이루어지는 무속적인 상황들, 주술적 상황에 의해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그 내부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나중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검증 같은 게 들어가면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지금 다뤘지만 그 해병대 의장단을 맡았던 소령, 그 소령이죠. 제가 네, 그, 노소령. 소령이 처음으로 이 지금 대통령실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자기가 기록을 시작했던 게 대통령실에 가봤더니 저 용산에 막 벽하고 천장에 이상한 무속을 상징하는 그림들. 그림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버젓이 거기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신뢰를 그렇게 꾸밀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대통령 행정관으로 역술이를 하나 안 치는 게 뭐가 어색해요. 당연히 김건희 생각엔 그렇게 사람도 늘어나고 이제 나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누구 하나 비서 하나 둬야겠다. 야, 저기 애들 저기 신상 그 관리하고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처럼 하나는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없게 느껴지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라는 기업들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요. 면접 시험 볼 때 관상 보는 분들 옆에 앉혀놓고 면접 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예, 그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있었던 얘기는 가장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벌써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 때나요? 워싱턴에서 저 역술가를 불러가지고 국정 상의를 해가지고 그게 또 폭로가 돼서 미국 정가도 떠들썩했던 수도 있었어요.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봉황이 문재인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봉황하고 다른 거 못 느끼셨어요? 지금 봉황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좀 그림 느낌이? 달라요?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굉장히 네. 약식으로 그려졌고 조금 뭐냐 추상화 느낌도 나요. 그래요? 나 네, 그거 네. 못 봤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림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게 많아요. 봉황이 좀 차이가 있다. 아니 이게 나중에 뭐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팩트로 나온다면은 역대급 엽기적인 정권인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그게 어느 정도 역대급이라고 생각해요. 전 최초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저는 한반도에 있었던 뭐 왕 대통령 다 비슷한 범주를 보고 3대 역대급을 제가 찾아봤어요. 세계로? 3명 연상군, 연상. 궁예, 윤석열 네. 이 3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급이에요, 맞아요. 그 급이에요. 그 급이에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맞아. 박정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굿 잠깐 얘기했잖아요. 5개의 산에서 굿을 버렸다는 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 의혹이 사실이고 실제로 만약에 사실이라면 쓴 돈이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된다는데 요 돈 어디서 났을까요? 왜냐면 그 제보한 분 오늘 매불쇼에서도 이제 들어보니까 제보한 분 목소리로는 과연 그거를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20억이나 되는 돈은.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진짜 설마 특활비 아니냐? 뭐 특수활동비가 있을 수도 있고 외주에 뭐 다른 업무 뭐 문화기금 이런 것들 명목으로 만들어서 빼돌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온갖 것들 전용해가지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국채처럼 돈을 끌어다 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20억 정도 어떻게 쓰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어? 그 대통령실에서 어디에 썼다고 안 밝힌 것도 많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때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선거 때. 네, 사실 저 이야기를 대통령 선거 지나고 경남 쪽에서 들었습니다. 이전에요? 예, 이전에서 들었고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칠불사 홍매화 이야기 나왔을 때 다른 방송에 가서 몇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대선 때 김건희 일가가 전국의 명산에 전부 다 제사를 지내러 다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PK 쪽에서 들었거든요. 그 이제 명태균 나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사실처럼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걸 안 하는 게 이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손바닥에 왕자도 쓰고 나오는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인데 굿을 안 했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대선 그렇죠. 때 네. 네. 당선 이후가 아니라 네네네. 그럼 그 돈은 도이치로 한 걸로 했나? 아, 그건 뭐 개인 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의 정치자금처럼 지원을 받아서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주변에서 한 역할이라든가 다른 것들 나중에 이제 뭐 그 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뭐 얼마든지 그게 뭐 이제 가능하죠. 돈의 문제가 불법이 아니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뭐 제사 지내는 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렇지. 근데 누구한테 받거나 그냥 공짜로 뭘 그럼 했다면 뇌물이 그거는- 되는 거죠. 그건 뇌물이 되는 뇌물이 거죠. 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건 자기 마음인데 문제는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실에 들어왔어도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 이거는 뭐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이 대통령 당시에 이 역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 행정관으로 있었던 건 팩트니까. 아, 도대체 그렇죠. 네. 그거 자체는 팩트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까도 이 보도된 내용도 실제 대통령실에는 직원들의 신상이라든가 어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김건희와 관련돼서 그 역술인 한 분이 이제 폭로했던 내용들도 계속해서 김건희 아니었고 이제 노상훈도 그랬다고 하죠. 자기하고 이제 일할 사람들이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물어봤다라고 전중가 하고 내려가서 예, 그랬잖아요. 군산인가 내려가서 군산 무슨 맞아. 얘기.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계속 분위기가 그랬던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었던 거예요. 궁합 보고. 아 김건희도 그랬어요. 김건희와 관련돼서 처음에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이전에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했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따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 역술인이 나왔잖아요. 강남 속에서 일단 무속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도 김건희가 그렇게 직원들 관해서 계속해서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요, 왼쪽으로 누워서 자요까지 물어본다라고 그렇게 됐던 거죠, 뭐. 근데 이게 비현실 연상군보다는 궁예에 가깝네요. 궁예 쪽에 궁예죠, 가깝네, 뭐. 진짜. 궁예 쪽에 예. 가깝네요. 아니 이게 비현실적인 게 아닌 게 저도 제 아는 지인이 그 어머니가 여기에 엄청 빠져 계셔가지고 모든 걸 결정할 때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좀 민간인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헌재 좀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헌재 이제 변론길이 오늘 있었는데 안 나왔죠. 윤석열 당연히 안 나왔고 이 4분 만에 끝났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변호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 아니 어려울 거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형사 재판을 준용을 한다. 형사 재판 절차를 많이 가져다가 쓰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된 사람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피고인이 뭘 특징을 뒀냐면 탄핵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고위공직자란 말이에요. 고위공직자들이고 이거를 뭐 구속돼 있거나 이런 어떤 형사처럼 뭐 사람이 신병이 확보돼 있어 강제로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일 때도 사람이 안 나온다고 억지로 끌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헌재법에 의해서 두 번째부터는 그냥 당사자 없어도 진행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예상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길을 5번을 다 잡아놨던 거고 처음 안 나왔으니까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 기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만 선언을 한 겁니다. 그걸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저렇게 이 헌법재판소 방송을 공개를 할수록 돼 있으니까 8명이나 다 자리를 갖춰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국고의 낭비인 거거든요. 거기다서 나 신상이 저기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그 자리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끝났고 2차 부터는 없이도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쭉 제대로 가는 거예요. 변호인만 데리고 예, 변호인이 출석을 했어, 대리 출석을 했어. 지금 뭐 이제 이른바 이제 검사 측이 국회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 증인도 15명 하려다가 5명으로 축소했어요. 빨리빨리 진행하겠다는 뜻이고 사실은 전 국민이 현장을 다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빨리 해도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아까 그 풀샷 보면은 국회 측은 꽉 차 있는데 뒤에 자리들도 여기 윤석열 쪽 비어 있잖아요. 그거는 변호인의 숫자 차이예요? 뭐예요? 어디를 말씀? 저렇게 양쪽에 보면은 예,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변호인단의 숫자.
변호인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세 명이 끝이에요? 새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대단하다 대단해. 저 자리에 일단 좀 이게 왜 저렇게 사람 차이가 많이 나지? 방청객이 저쪽에 몰아서 앉았나 이 생각도 저 들고 안쪽이 몰라가지고. 변호인이고 저 바깥쪽에 있는 건 변호인단은 아니고 국회 쪽의 소추위원이라든가 관련자들인 거예요. 아. 관계되신 분들로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일어서니 참관인들이 예, 있고요. 저희 진짜 방청객들. 일반 방청객들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러 가야겠다. 재밌겠다. 아 저런 저기 거. 경쟁률이 경쟁률 어마어마해요.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해요. 몇백 대 1이에요? 몇천 대 1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가셔도 재미가 없는 게 당사자가 안 나오니까. 그렇네요. 네. 당사자 나와야 진짜 역사 꿀잼이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 네. 그리고 근데 헌법재판관에서는 지금 속도는 그냥 쭉 빠르게 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 이미 날짜를 5개를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했으니까. 2월 중순까지 5개를 지정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숫자도 확 줄어버렸고 증인 숫자를 확 줄여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 중심으로 그러니까 계엄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고 사실 증인이 5명이라고 하지만 이 증인들은 다 어떤 인물들이냐면 뭐 여인영이랑 곽종군이라 이미 재판에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기록들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대통령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들이 뭐였는지를 다 검찰의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맞아요. 다 끝났는데 그래도 검찰의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기록만 가지고 재판을 해버리면 윤석열 측에서 반대 신문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인들로 불러서 자 국회에서 하는 일은 그건 겁니다. 저 우리 저기 그 검찰에서 받은 조서 기록 그대로 다 이 자리에서 다 인정하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다 인정한다고 끝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측에서 저기 검찰 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뭐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을 하겠어. 진짜. 예. 뭐 지금 재판관도 기피 신청하고 했는데 다 기각됐고. 기피 사유도 없는 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시간 끌기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면 전에 9명은 완성이 되겠죠.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마도 지금 워낙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면 윤석열 측에서 재판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시비 걸고 맞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실제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의견도 안 내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아니 한 달 동안 다 기록 검토를 못했더라도 이 사안에 대한 국회 측의 소추 의견에 대한 의견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타를 받을 만한 상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재판이었으면요 변호사 해임해야 돼요 저 정도면. 근데 그 변호인들조차도 뭘 어떻게 하겠어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이 놓치면 안 될 게 헌법재판관들도 다 법원 판사 출신들입니다. 근데 이 개헌과정에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야 이재명 무죄 맞아. 내렸던 저 판사 끌어다가 배에 태워야 될 것 같아. 현직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데려다가 야 데리고 와 야구방망이로 내가 위협할 거야. 저분들하고 저거 얘기 안 듣겠어요? 그렇죠. 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비 거는 것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판결에 어떻게 보면 아무도 손 못 대기 위해서 권한쟁의 기왕에 들어왔기 때문에 9명 바로 임명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결정 결국 내기죠. 최상목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재에서 국회 손을 들어주면 아니 그때는 이제 자동 임명이죠. 자동 임명이 자동 되는 거예요. 임명이에요? 당신이 한 일이 잘못됐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자동 임명이 됩니다. 아 다행히 최상목한테는 안 맡겨도 되는 그리고 거네.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선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법의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최종 행위로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우 다행이네요.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좀 주무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못 주무실 것 같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아유. 끝나고 박시현 평론가님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방송 이제 보러 가야겠다. 박진영 TV. 박진영 TV. 예, 11시 궁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보러 가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예. 변호사님은 주무십니까 좀? 자고 싶은데 못 잘 것 같아. 비상대기죠, 변호사님도. 아 진짜 이게 무슨 네, 오늘 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채팅으로 또 응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내일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일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좀 빨리 원했던 윤석열의 체포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무시고 알람 맞추고 일찍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목 좀 더 나아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